안녕하세요. 차도중입니다. 이번에는 차주 증시 전망과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전쟁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것 같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많이 커지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낙폭이 연일 발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 사이드 가도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을 성공했죠. 하지만 지금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오일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증시에서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오일 가격입니다. 무섭게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좀 내려와야 어느 정도 우리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히 차단됐다고 하고 중국 배들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유 수송량의 거의 20-30% 이상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란 땅이거든요. 이란이 여기 지나가는 배에다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선박들이 여기서 눈치 보면서 제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중국도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있고, 중국은 이란하고의 관계가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배는 통과해달라 해서 중국 배만 서너 척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배가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서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려면 일단은 그 호르무즈 해협 이쪽 부분에 봉쇄가 좀 완화돼서 원활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아무래도 유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좀 너무 강경하게 좀 나아가고 있죠. 오늘도 막 강력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확대하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대부분만이 이렇게 전쟁에 의해서 좀 많이 파괴되었지만, 미국 정부에 반박해서 혁명수비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반박하는 세력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항복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답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변수도 있죠. 그 변수는 바로 이란의 식량 수입 차질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음으로써 아무래도 전체의 유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 트럼프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이란에게도 큰 타격을 적지 않게 입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충수라는 거죠. 솔직히 둘 다 자충수예요. 이걸 왜 하는지 명분이 크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달러 패권을 좀 더 지키기 위한 트럼프의 계략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페트로 달러의 협정이 좀 종료되고 있어요. 석유를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2024년부터 일단 여러 가지로 미국과의 달러 협정을 종료하면서 지금 달러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베네수엘라도 중국과 거래를 할 때 그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하고, 이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국이 좀 위협을 강하는 게 좀 큽니다. 트럼프가 그 페트로 달러를 사수하려고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좀 있어요. 좀 역사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달러가 이렇게 패권을 강할 수가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그 1970년도 그 페트로 달러 체제를 성립해서 어느 정도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달러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니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스위프트도 어떻게 보면은 달러 패권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결제망이죠.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지금 페트로 달러의 위협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너희 우리 달러로 결제하지 않은 국가구나, 그럼 내가 손을 봐줄게, 이런 취지도 어느 정도 담겨 있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건 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언론들이랑 경제 동향을 보시면 현재 지금 미국이 페트로 달러 위협에 의해서 얼마만큼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페트로 달러의 위협을 하려는 세력,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되겠고 이란도 되겠고, 어느 정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최근에도 유로화로 그 원유 시장에서 결제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미국에서 좀 다급하게 전 세계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페트로 달러를 사수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우리 한번 경제 질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설하고 다시 돌아와서 크루드 오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사실 저도 이것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원유 생산에 대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런 하락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이런 추세의 움직임은 상당히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보통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한 몇 주 정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증시가 최근에 금방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번에 우리 그 코스피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 있지만, 과거의 이 사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만 유독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 우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이기도 하고,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많이 차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전쟁 이슈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도 나도 서로 팔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계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그 계기는 아무래도 금융투자 때문인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가격도 보지 않고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가 개인이 ETF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ETF라는 것이 뭐 하나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도 매수하고 반도체도 매수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는 경향이 큰데, 어떠한 특정한 ETF를 팔 경우에 수르륵 팔고 하면서 전세적으로 매도세가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무 빠졌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개인이 부랴부랴 이렇게 사면서 또 금융투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사실 엄청 크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어질어질한 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4년간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던 시장을 저도 처음 겪어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 또한 일부를 그냥 버티는 과정도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이 정도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있었던 추세 라인에 맞춰서 다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150달러를 돌파하지 않는 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신의 영역으로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야간 선물 한번 보면 좋겠죠. 야간 선물인데,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게 새벽 6시까지, 토요일 오전 5시까지니까 그 미국의 증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판에 어느 정도 끌어올리긴 했고, 기존에 있었던 3월 6일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했었던 부분보다는 저점이 좀 우상향을 한 상황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60분 봉으로 봤을 때 3월 4일 날 엄청 폭락을 맞았을 때 이때잖아요. 이때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저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거예요. 이미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한 충격을 또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선물 지수를 보고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수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차트 기준으로서 선물이 801 정도 되죠. 그래서 5200 이렇게 계산한 건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수 대비해서 선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선물 대비해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수치가 한 6.5에서 7 정도 사이, 6.7까지 좀 러플리하게 계산을 한 건데, 대략 지금 선물이 801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의 밴드는 5200에서 위에로 56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지수로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도 1000까지는 지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지수가 지금 현재 5584인데 선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세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차주 월요일 날에는 어느 정도 갭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반도체 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그 빅테크도 투자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게다가 디램 가격도, 그리고 낸드 그 플래시 가격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낸드 플래시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삼성 영업이익은 14배 폭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확정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선행 PR이라고 해요. 올해 그리고 이 정도 벌 것이라는 예상 EPS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부합했을 때 코스피 한 5200에서 400 사이가 그 PER 한 8배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은 엄청나게 저평가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 선행 PER이 20배 이상, 여기서 2배 가도 묵인을 하는 그런 수준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왜 외국인들은 줄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삼성전자의 전망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포트에 포함을 한 그들의 펀드에서 그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에 담은 바구니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뿐 이 기업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줄어서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보시면 그 이익 성장이 엄청나죠. 180조 이상 예상치고, 내년에는 200조, 또 내후년에는 250조. 기존의 이 메모리 쪽이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지속 발생할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선행 PER이 8배 정도 되니까 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오일 관련돼서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오일 가격이 좀 내려와야 좋습니다. 오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죠? 국채 가격이 금리가 높아집니다. 국채 가격이 내려가야 우리가 금리를,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겨요. 근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 위험 자산에서 자산을 빼고 안전 자산을 옮기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가 어느 정도 금리와 크게 연관이 되는, 왜냐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국채 수익률이 반영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옮기려는 무빙이 생깁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날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2월 고용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양측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결합되는 건데, 침체가 돼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난감할 거예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살짝 어느 정도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이것이 좀 빠진 이유가 지금 고용이 좀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진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오일입니다. 내려앉아야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야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 기조가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같은 석유가 나지 않는 반도체 시각이나 막 여러 가지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석유랑 가스 같은 것이 활용이 되죠.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가되고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석유값이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환율도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환율이 1,500을 돌파하냐 마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어서 지금 빨리 트럼프가 좀 이 사건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플랜을 완벽하게 처치를 해야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은데 관세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지만 더불어서 최근에 전쟁,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감안을 해야 돼요. 유가가 뭐 100불, 막 200불, 20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0 몇 불까지 올라간다면 이때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가 2022년도 2월 달인데 이때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 130불까지. 지금도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때까지 간다면은 어느 정도 증시의 충격이 여기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도 있긴 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 예탁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30조 가까이 되는 거고요. 신용융자는 33조 높은 상황이긴 한데 예탁 투자 대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증시가 과열돼서 고점일 경우에가 보통 35에서 40%대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측정했을 때 그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과열이라고 칭하는 신용융자를 통해서 과열하고 칭하는 그때의 수치보다 10% 정도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왜냐? 예탁금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융자만 봐서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증시 자금 동향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용 잔고도 늘고 있지만 예탁금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 크루드 오일과 브렌트유가 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좌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갈 것이라고 가늠을 한다면 지금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다시 이때쯤에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시나리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종목으로 좀 돌아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여기 기준선, 일목균형 기준선이요. 이 색깔이 일목균형 기준선을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행 PER이 8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 8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 20선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8배인데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17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주워가도 저는 괜찮은 가격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모멘텀이 지금 엄청나요. 우리 악재는 한 번에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모멘텀과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대한 기사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왜냐면 언론에서 지금 악재를 많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좀 더 싸게 사고자 하는 목적이 큰 건지 정말 이 우려를 많이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솔직히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중을 빨리 축소를 하고서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완화된 상황 속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내비뒀다가 남은 현금을 가지고 뭐 좀 더 빠졌을 때 매수를 한다던가 저는 뭐 어느 정도 이미 좀 많은 과대 낙폭이 20% 가까이 한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17만 원 이하까지는 16만 9천 원까지는 뭐 하락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 빠진다 여기까지 빠진다 만약에 15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면은 선행 PER이 한 6, 7배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저평가인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실적 모멘텀이 큰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박인 세일이 이번 달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1, 2주 안에 끝낼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풀릴지 말지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그간 우리가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확률이 높은 불확실성이 좀 더 최소화되는 여기서 불확실성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그런 기업들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SK하이닉스도 PER이 5배, PER이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올해는 150조 이상, 일각에서는 뭐 200조 이상이라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는 170, 180, 200 이상, 많게는 막 250까지 예측을 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SK하이닉스도 사실 그렇게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버는 영업이익의 증가 추이가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만약에 얘도 60일선까지 떨어진다면 한 77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당연히 매도보다는 당연히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목균형 기준선에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물 자체도 좀 약간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행히 일단 분봉상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차주에 일어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멈칫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다음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이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사실 다음 주에 있을 이런 코스닥 ETF
이런 것도 있고 모바일 전시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원래 전주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주의 인터 배터리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노랑 본트법 시행에 따른 로봇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 GTC, 그리고 4월에 있을 아마케, 이것 때문에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테마였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모멘텀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코스닥 액티브라는 것이 상장을 한다는 것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 우리가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 정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 비율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코스닥 액티브 ETF에서 어떻게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주도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 지난주에 한번 올려드렸죠. 이렇게 그때도 인터배터리, 바이오, 로봇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때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가, 가스, 그리고 운송, 해운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하락시켰지만 이건 좀 겁먹기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겁을 주면서 유가는 제대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니까 LNG를 사용하려는 대체 수단으로서 이쪽이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성에너지도 가스 관련주, 해운 이쪽도 당연히 반응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어느 정도 좀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전쟁 이슈에 반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치솟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지나가고 나는 좀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바이오 쪽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제가 올려드렸던 시점이 3월 2일인데 3월 2일이면은 2월 27일 종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대비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증시가 하락세에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오름테라도 좀 하락했고 어느 정도 다시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도 하락했지만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네임드 바이오도 이때 하락시켰지만 바로 반등을 했고, 원래는 전쟁이 아니었으면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일어난 거 어떡합니까? 전쟁이 예측을 했었어도 여기까지 길 거라고 생각 못했기에 일단 CIS는 전고체 배터리 장비주로서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종목이죠. 하락하더라도 계속 모으고 있어서 조만간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갈 것 같긴 한데, 지수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막 적극적으로 권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산다면은 실적 모멘텀이 좋은 반도체 쪽을 저는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코스닥 액티브 쪽에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EWY라고 미국에 상장된 ETF인데, 미국에서 한국 계좌를 오픈하지 못해서 한국 계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투자합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을 크게 시작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좀 만회한 흐름이에요. 하락한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사실 이미 그때 전쟁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공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털리지 않게 가치에 부합하는 것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가격이 오를수록 LNG 쪽이 이제 부각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밸류체인을 구축한 종합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이어졌는데 추세가 일단 괜찮으니까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몰리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지금 같은 전쟁 이슈가 지속되는 한 이런 반상 쪽은 수혜주로서 계속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너무 걱정은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제가 감히 이 유가가 이거까지 가겠어라고 했는데 진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이 좀 봉쇄가 좀 해제돼서 다시 또 호황기를 맞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는 발표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들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옮기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세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세인데 일단 하락을 했다가 추세 라인에 맞춰서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이때 이제 다시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액티브 ETF 여기 자금이 어떻게 몰리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의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지 말지는 일단 차주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단순하게 예측을 하기보다 내가 여기서 빠진다면은 나는 어떤 걸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 홀딩을 해서 끝까지 버텨서 올라가면서 수익을 낸다면 그것도 본인 실력이 될 수도 있고, 버티는 것도 실력입니다. 버티지 못하고서 멈춰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기준을 잘 수립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기간과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나는 한 달 정도 기다려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현금을 마련했던 걸로 더 싸게 줍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손실 나는 게 너무 싫어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서 5일 가격이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전쟁 이슈가 터져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이런 하락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의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자금이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튼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때를 기회로 여기서 이게 코스피의 60분봉인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천을 이탈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는데 5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오일 가격이 120불 이상 올라가는 경우인데, 저는 이쪽 라인에서 5,300 쪽에서도 여기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힘이 좀 더 강한 상황이라서 이 근방, 여기 근방에 일단 매물대가 좀 많이 있죠. 이쯤에서 1000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제 예상이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측해야 될 건 차주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위아래를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변동성을 예측을 하되, 올라가는 것을 막무가내 사서 고점에 물리기보다 하락을 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장에서 이렇게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영업이익 모멘텀으로 봤을 때 저는 코스피 7,500에서 8,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을 거치고서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부동산 자금도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식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도 관가할 수 없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ETF, 바이오와 2차전지, 로봇 관련돼서 ETF의 비중이 있는 쪽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